삶보다는 죽음이, 전실보다는 내세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 당연히 모든 생산자들 위의 승려가 제일 계층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삶은 죽음을 위한 하나의 고된 과정에 불과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활보다는 죽은 사람들의 혼을 다스리는 수많은 신들의 공양에 이 나라 사람들은 온 정성을 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정교한 사원, 그러나 이 나라의 종교가 이 나라의 발전을 더디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바로 이 사원에서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말라야라는 세계적인 산맥과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들 힘만으로 히말라야를 정복하려고 시도해본 일이 단 한 번도 없는 이 이상한 나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온 16명의 이 처음 본 나라의 풍물과 히말라야의 기대로 모두들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머무르고 있는 숙소를 6,954m의 남보봉을 원종한 뉴질랜드 팀이 찾아와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국경을 넘은 산악인의 기쁨과 우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등반 취재 기자인 로이타의 여기자 미스 호엘리가 찾아와 취재를 해가고 최신 정보를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카트만두에 도착한 지 23일 만인 3월 7일 여자들만으로 구성된 한국 남중히말 원정팀이 카트만두에 도착해서 우리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카트만두는 곧 한국 원정대의 이야기가 커다란 화제로 등장했고, 우리 대사관에서는 우리 두 팀을 위한 환영 파티를 열어줘 이영만리에서 흐뭇한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누는 데에만 꼬박 하루가 걸렸고 200명이 넘는 포터들에게 일일이 목에 고유 넘버를 붙여주는 작업 끝에 드디어 3월 23일 전진기지인 다란에서 39일 만에야 본대의 본격적인 캐러반이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 정도인 24루피를 받는 포터들 가운데는 40여 명의 여자도 끼어 있었지만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30kg의 짐을 지고도 고용됐다는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네팔 민족의 대이동처럼 보이는 기나긴 행렬이 네팔 동부의 갖가지 지형과 풍경을 누비며 이어졌습니다. 캐러반 7일째 전진기지였던 다란에서부터 이곳까지 짐을 운반해준 포토들이 너무나 집을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돌려보내야만 했고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로 포토를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새로 고용된 포토들에게는 하루 24루피의 임금 외에 하루 2가치의 담배를 준다는 규정이 첨부되었습니다. 이들은 며칠간의 포터 생활로 한 달을 지낼 수 있고 2개피의 담배도 그렇게 귀중한 선물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쯤 신승모 부대장이 이끄는 4명의 선발대는 60명의 포터와 2마리의 양을 이끌고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다른 눈 속에서의 고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선발대의 임무가 본대를 위한 베이스 캠프의 설치와 등반 루트의 개척에 있었기 때문에 선발대도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 속에서 하루도 쉴 수 없는 강행군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3월 31일) 마침내 선발대는 본대를 떠난 지 보름 만에 해발 4,700m의 베이스캠프 예정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이번 마카루 등반이 끝날 때까지 모든 보급에 중추가 될 베이스캠프를 짓기 위해서 선발대는 각종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스캠프 건설을 마치고 50명의 포터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4명의 대원과 10명의 셀파로 구성된 선발대원들은 드디어 마카루를 향한 루트 개척에 나섰습니다. 선발대가 개척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곧바로 본대의 공격조들을 위한 등반 루트가 되기 때문에 4명의 선발대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깎아지른 빙벽과 빙폭을 기어 올랐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져 내릴 것만 같은 빙폭과 빙벽 사이로 피땀 어린 루트가 건설되면은 이어서 캠프를 이룩할 장비들이 루트를 따라 올라와지는 어려운 작업 끝에 드디어 해발 5,400m 지점에 캠프 1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선발대가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지 나흘 만인 4월 4일에 베이스 캠프로부터 겨우 700m 위인 지점에 캠프 1을 설치할 정도로 마칼루는 그 초반부터가 험하기 짝이 없는 악명 높은 봉우리였습니다. 이 캠프 1을 건설하는 것으로 선발대는 그 임무를 훌륭히 완성시켰습니다. 아침밥을 먹은 후 40살이 넘어 보이는 아주머니 포타가 능숙한 솜씨로 하모니카를 불자 주위에 있던 남녀 포타들이 우리의 고전춤과 비슷한 춤을 덩실덩실 추는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의 어느 산골짜기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도 했습니다. 즐거움도 잠깐, 수백 년의 태고가 숨쉬는 밀림 속으로 다시 고된 캐러반의 행렬은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베이스 캠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런 밀림지대를 5번이나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네팔 국화인 라리그라스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눈 덮인 숲속길을 아랫도리를 온통 다 드러내는 포터가 맨발로 걷고 그 뒤를 역시 맨발의 여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추위를 견디는 그들의 놀라운 체력에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맨발로 걷는 이유가 등반 규정상 눈 위를 걸을 때 11루피의 보너스와 색안경 그리고 설상화를 그들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설상화를 새 것으로 가지고 가서 팔아먹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밭을 맨발로 걸어도 동상에 걸리지 않는 이들의 몸이 신비스럽기도 했지만은 한 켤레의 구두를 아끼기 위해서 이 고행을 참아야 하는 그들의 가난함에 모두들 동정을 품었다가 바로 이 눈 덮인 공밀라 고개에서 우리는 이 불쌍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거센 반항을 받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캐러반 15일째인 이날 오후 눈 덮인 공밀라 언덕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은 뒤 출발을 재촉하자 포타 대표자가 한 사람 나와서 더 이상의 강행군은 할 수 없으니 이곳에서 자고 가야 한다고 완강히 캐러반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동행한 정부 연락관의 중재와 대원들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이들 200여 명의 포타들은 일제히 짐을 내려놓고 돌아가 버리겠다고 역공격을 해와서 별 수 없이 이곳에서 예정에 없던 하룻밤의 숙박을 해야만 할 정도로 어리숙하게 보이던 포타들이 강렬한 반항 정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발 4,000m의 공밀라 언덕에서 보낸 하룻밤은 어떻게 보면은 고소 적응을 위해서 우리 대원들에게 꼭 필요한 적응 기간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밤사이 텐트를 날려버릴 것처럼 불어대던 바람이 개고 아침이 찾아왔을 때 이곳저곳에서 고소 증세를 보이는 대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고소 수능을 위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로부터도 사흘간을 눈 덮인 언덕과 골짜기를 200여 명의 피난민 대열 같은 기나긴 행렬은 지난 가을 목동들이 가축을 이끌고 내려간 후 인적이 끊어진 오솔길을 계속 더듬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4월 9일 캐러반 19일 만에 그리고 고국을 떠난 지 거의 2달 만에야 우리의 목표인 8,481m의 마카루봉의 웅장한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선발대가 열흘 전에 도착해서 건설해 놓은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마침 캠프 1을 건설하고 내려오던 선발대들과 무려 한 달 만에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은 산이라는 뜻의 마칼루봉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우리들의 반가운 해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도전을 위해서 우선 다시 한번 각종 장비와 식량을 점검하고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마칼루는 자기가 숨쉴 산소까지를 가지고 올라가야만 하고 그 높이와 맞먹는 8,000m의 자위를 준비해야 하는 등 한 걸음을 옮기고 하룻밤을 자고 한 끼의 식사를 할 때마다 수십 가지의 다른 장비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동작을 시청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KBS는 휴대용 미니캄에서부터 아리플렉스까지 모두 8대의 크고 작은 카메라와 3만 피트가 넘는 필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셀파와 5명의 고서 포터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의식을 올렸습니다. 5가지 색깔의 길을 망국기처럼 달고 간단한 제사상을 차린 후 긴 주문을 외우고 곡식을 부리면서 그들의 신에게 등반의 성공과 무사고를 빌었습니다. KBS 보도진은 등반 준비를 마친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14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정상에 국기를 꽂을는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어느 누가 마칼루의 만년설 속에 파묻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불귀의 객이 될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나 찍히는 사람이나 모두 어색하게 웃는 얼굴이었지만은 마음은 한결같이 비장한 감정이 빙하처럼 짜릿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카루. 모두의 가슴 속에는 오직 마카루 정상에 대한 열망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선발대가 개척해 놓은 루트를 따라서 캠프 2를 설치할 막영 장비들과 식량들이 고소 포타틀에 의해서 캠프 1으로 옮겨지는 작업으로 본격적인 마칼루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고소 포타들은 이 등반이 끝난 후 네팔 관광성에 제출하게 될 우리의 보고서에 그 기록이 제출되고 7000m급에서 활동에 지장이 없었다는 우리의 보고가 있어야만 셀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보다도 등반에 더 열성을 보였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겨우 300m를 더 올라온 해발 5000m급에서 모든 대원들은 신발에 아이젠을 부착하고 생명선인 자일의 몸을 의지할 안전벨트를 착용한 뒤 서로서로를 자일로 연결시키는 특수 등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캠프 1까지는 선발대가 미리 루트를 개척해서 자일을 늘여놓았기 때문에 피켈로 빙벽을 찍으면서 즈머를 사용해서 자일을 잡아 당겨 올라가는 비교적 쉬운 등반이었지만은 원체 험난한 지형과 등해진 짐의 무게 그리고 해발 5000m의 고소 정세로 모두들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부터는 물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을 녹여서 식수를 만들고 그 물로 밥을 하거나 라면을 끓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해발 5000m급의 깨끗한 눈을 녹여도 그릇 아래에 많은 모래가 가라앉아 있어서 우리는 모래가 뒤섞인 밥을 등반 도중 내내 먹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에 물을 녹여내는데 무려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므로 세수, 세면 같은 것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전 대원이 5700m의 캠프1에서 고소 수능을 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와 캠프 1 사이를 한 번씩 다녀간 후 허영호, 이찬영 대원과 몇 명의 셀파들이 캠프 2의 건설을 위해서 루트 개척에 나섰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졌고 등반 방법도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힘이 더 들었습니다. 한 시간에 겨우 1km를 전진하는 거북이 걸음이었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피땀 어린 발자국이었습니다. 20kg의 짐을 지고 뛰어넘어야 하는 크레파스는 온통 하얗기만 한 눈 천지 속에서도 등골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아찔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는 하루만 해도 오를 수 있을 것처럼 가깝게 보이던 마카루봉이 오를수록 더 높아 보이고 더 멀어져 보이기만 해서 한 고비를 넘기고 막 숨을 몰아쉬면서 바라본 마카루는 우리들에게 갈수록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부터 마칼루 정상까지는 앞으로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공격 기간이 필요했으므로 마카루 정복을 위해서는 피곤한 몸보다는 피곤한 마음이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백리길도 한 걸음씩이라는 우리 예속담을 생각하고 네팔 말로 천천히 천천히라는 뜻의 비스타리를 중얼거리면서 거북이 걸음이었지만은 우리들의 전진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6,000m급의 고산에 올라와 본 경험이 없었으므로 고소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걸음을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캠프와 캠프 사이는 거리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은 실제로 걸어 올라가는데 하루가 걸리는 위치에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베이스 캠프에서 캠프 1을 거쳐 캠프 2로 올라오는 것은 사람이나 식량이나 모두 빨라야 이틀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정상까지는 2,481m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정복하지 못하면 식량이 떨어져 버릴는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캠프 3를 건설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지만은 5분도 못 가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마카루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카루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과의 싸움, 자신의 의지와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은 마음의 벽은 마칼루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못내 참으면서
그저 버티기만 했습니다. 맨 앞에서 대원들을 이끌어오던 신승모 부대장의 모습이 거센 눈보라 속에서 금방 주저앉을 것처럼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짐은 더욱 무거워지고 가만히 있어도 호흡은 더욱 거칠어져서 바로 한 발자국 앞에 있는 대원이 그토록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옮기고 나서 5분을 쉬고 또 한 걸음 옮기면서 10분을 쉬었습니다. 자리를 잡아다닐 손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앞으로 걷기가 힘들어 개처럼 옆으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눈밭에 설치한 텐트는 바람막이에 불과했지만은 그래도 마치 그리운 보금자리이기나 한 것처럼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싫었습니다. 고소식품으로는 영양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편한 알파미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속 50m의 폭풍설이 갑자기 몰아쳐와 고소 증세와 영양 부족으로 가뜩이나 체력이 떨어진 우리들의 체감온도를 뼛속 깊숙이까지 사무치게 만들었습니다. 두 겹으로 된 텐트를 뚫고 눈가루가 떨어져 내렸고 조금이라도 체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침낭 속에서 허기진 배를 웅크리고 하루 종일 누워있느라면은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몽롱한 의식 속에서 온갖 환상이 수없이 명멸하곤 했습니다. 초속 50m의 폭풍설은 마침내 마칼루의 이것저것에서 무서운 눈 사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우리들의 생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캠프3에서 시작된 눈 사태가 캠프 1과 2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가 베이스 캠프 1을 덮치는 순간 모든 대원들은 그저 멍하니 서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태의 위력이 훨씬 떨어져서 텐트가 쓰러지는 정도의 가벼운 피해에 그치고 말았지만은 마칼루는 눈 사태라는 새로운 위력으로 우리의 도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강박관념이 모든 대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히말라야에서는 매년 평균 4, 5명의 등반가가 목숨을 잃는데 그 70% 이상이 눈 사태에 의한 희생이라고 하니 베이스 캠프를 덮친 가벼운 눈 사태야말로 우리에게는 커다란 교훈과 체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텐트 속에서 대소변을 봐야 했고 그 대소변 바로 옆에 눈덩어리로 목을 축이게 만들었던 일주일간의 폭풍설이 지나간 뒤 캠프3에 묶여있던 신승모 부대장, 이찬영 대원, 민상기 기자는 마치 동면에서 막 깨어난 들짐승들처럼 비틀거리며 겨우 코로나와 캠프에 덮인 눈을 치웠습니다. 캠프3에서 순환의 일주일을 보낸 후 신승모 부대장과 베이스에서 지원 나온 허영호, 이찬영, 송병호, 남선우 5대원이 캠프4의 건설을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KBS의 보도진 3명은 고소 증세로 인한 체력의 한계로 캠프3 이상은 도저히 더 못 올라갔고 떠나가는 대원들의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말없는 전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캠프3에서부터는 KBS 촬영팀으로부터 촬영 기술을 배운 대원들이 미니캄이라는 소형 카메라로 스스로의 모습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취재 기자도 그들의 얘기를 듣고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캠프4 공격조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캠프3에서 캠프4를 건설하는데 무려 20일간의 기간이 걸렸고 캠프4에서 캠프5를 건설하는데도 무려 14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걷는 시간보다는 쉬는 시간이 훨씬 길어야만 했던 것은 물론 지고 간 미니컴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져서 마치 등에 쌀 몇 마를 짊어진 듯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마음은 간절했지만은 도저히 많은 촬영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5월 17일) 해발 7,400m의 캠프5 지역에 겨우 도착했을 때 한 마리의 가을까마귀가 히말라야의 제트기류를 타고 자유로 활강하는 모습이 그렇게도 부러울 수가 없었다고 어느 대원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발대 파견 때부터 정상을 바로 앞에 둔 캠프5에 이르기까지 가장 선두에서 대원들을 독려하며 가장 무거운 짐을 지어 나르던 신승모 부대장이 정상 도전의 기회를 어린 후배에게 양보해야 하는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허전한 것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모든 대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허영호 대원과 팥장 노르버, 앙푸르바 두 셀파는 오직 걷는다는 것, 그 자체만을 생각하며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으면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올라간다는 뜻이고 올라가는 것만이 이곳에서 유일한 가치이고 목적이었습니다. (5월 19일) 해발 7,700m의 마지막 캠프인 캠프 6를 마련한 세 사람은 내일의 정상 공격 때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도록 순서대로 기록한 후 산소 마스크를 뒤집어 쓴 후 애써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가슴은 이상스럽게도 조용했지만은 잠은 결코 깊이 들지가 않아서 7,700m의
높은 침대에서 온갖 공상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환상적인 밤이었다고 합니다. 이튿날 새벽 4시 반, 뒤숭숭하고 불안한 잠자리를 털고 일어난 세 사람은 결정적인 마칼루 정상을 향해서 마지막 781m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캠퍼식스의 파상이 불러봐. 개미 소리처럼 캠퍼식스라기면서 파상 목소리 같은데 좀 체해가지고 지금 사람이 죽은 베이스 캠프에 있던 대원들과 함타경 대장이 계속 무전으로 정상 공격조를 불러봤지만은 이미 세 사람의 공격조는 무전기의 통화 가능 거리 밖에 있어서 아예 무전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망원경으로 쳐다봤지만은 눈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이는 마카루 정상 부근에서 세 사람의 모습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랐습니다. (8,481m)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봉우리를 세계에서 9번째로 올랐고, 비록 서투른 촬영이기는 했지만은 8,000m급의 정상에 세계에서 5번째로 무비 카메라를 올린 기록도 세웠습니다. 정상에 휘날리는 태극기. 그것은 감격과 영광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무이기도 했습니다.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을 반겨줄 아무것도 그 봉우리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가 있다면은 정상에 꽂혀진 태극기. 우리의 어린 소년 소녀들이 보고 손뼉을 치며 만세를 부를 마카루 정상의 태극기만이 8,481m의 이 봉우리에서 찾을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의미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정상을 정복한 세 사람과 신승모 부대장이 베이스 캠프까지 내려오는 데만도 이틀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대원들이 달려가 히말라야의 정복자들에게 하는 관례대로 꽃다발 대신 하얀 수건을 걸어주었고, 허영호 대원의 두 눈은 그제야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듯 감격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몇 사람의 대원과 셀파들이 정상 정복자가 아닌 신승모 부대장을 하늘 높이 뱅갈에 쳤습니다. 정상 정복보다도 더 고귀한 희생정신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 이 숨은 공로자를 산을 아는 사람만은 안다는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